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나 하는 걸 중심으로 제가 전공을 했던 그러한 소위 요즘 얘기하면 이제 IT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오늘은 그 첨단 중심의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기독교 과학, 특히 소제목으로서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는 각자 자기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과학 너무나 잘 아는, 심한 표현은 식상한 듯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일전에 제가 얘기한 걸 잠깐 좀 리뷰하는 점도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은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제가 그 2005년에 자세하게 왼쪽에 있는 그 심포지움 자료집이 안 보입니다만 세 사람의 주제 강연을 연세대학교에서 신과대학 90주년 행사로 가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제목이 마침 보니까 그 기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걸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또 역시 서브타이틀이 부제목으로서 새로운 포괄적 통합 모델을 향하여 이런 말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꽤 젊은 날이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과감하게 기독교 과학, 사실은 기독교 과학이라는 것은 전혀 언어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포괄적 통합 모델이라는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쭉 주제 강연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 자기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들은 여기 있는 6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 줄은 바로 그때그때마다의 그 1장, 2장, 3장, 6장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초기 감리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그래도 좀 한 번쯤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근세과학이나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제 우리 주변에 됐는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메인이 AI 시대에 어떻게 또 특히 가장 최첨단에 지금 막 뉴스에도 요즘 나오고 있는 챗 GPT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미 많은 여러분의 그 목회 현장에서 또 나름대로의 평안한 모습을 전부 잘 갖추고 계십니다만 제가 감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저희 부친은 이제 46년간 감리교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엔 많이 고민도 있으시고 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아주 나이 드셔서까지 과연 행복하셨을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저희 부친에 대한 하나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언제 또 이따 후반에 가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감리교 출판국에서 나온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해서 옆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다 나옵니다. 제가 특히 상동교회 교인이다 보니까 상동교회를 여기 딱 이렇게 가운데다 붙여놨습니다. 1900년도 초에 1885년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랜턴, 전덕기 잊지 못할 분들이 계속 일어나죠. 어머니 스크랜턴이 1884년에 길을 갔다가 우연히 이 일본과 바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조선이 어딘데 나보고 가라 그러지? 감리교로서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 바로 어머니 대부인 스크랜턴 대부인 메어리 스크랜턴이십니다. 아들 보고 너 가지 않으려니까 아들은 또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갓 결혼하고 아기가 막 생기고 28인데 의사도 병원으로서 잘 되고 있는데 순종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는 내가 당신이 가는데 어디든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딸이었습니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스쳐갑니다. 그 수제자인 전덕기를 통해서 또
또 수많은 상동 청년 학원을 통해서 헤이그 밀서 문제라든가 김상궁이 이 상동교회를 가져와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준 여사가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때는 어디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수많은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또 김구 선생님이 귀국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상동교회입니다. 왜? 상동교회 가운데 전덕기 목사님의 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뭐 몸도 편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수많은 때로는 혹시 행복하신지 때로는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일이 불편하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있죠. 인간으로선 그걸 얼마큼 우리가 이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가느냐 하는 게 여러분의 화두, 여러분의 하나의 그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독교가 근세 과학기술하고 어떤 연결이 되느냐. 지난번에 5년 가까이 전에 보여드렸던 몇 장은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파리에 있는 할머니가 아가 배를 갖다가 손으로 만지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스토리죠. 그러면은 데려가서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느냐. 마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처녀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마녀는 죽지가 않으니까 계속 올라오면 창으로 찌르고 결국은 죽습니다. 마녀가 아니네 하고 끝납니다. 어느 마을에는 정숙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말강량의 여자가 동네 처자 애들을 데리고선 숲속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닭 목을 비틀어서 피를 뿌려가면서 장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니까 그 말강량의 녀석이 아주 정숙한 처자를 고발을 합니다. 이게 실화 비슷하게 나온 거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말강량의 여자애를 따라다니던 졸개 여자애들이 저기 마녀가 나타난다고 말강량이가 그러니까 그 재판 거기서 다들 쓰러져요. 그래서 마녀가 저 정숙한 여자로 들어가네. 그 마을의 처자들이 반 이상의 초토화로 죽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는 피해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찬송가 속에서도 오히려 저 신교들을 잡아 죽이자 하라는 심한 그러한 찬송가가 역으로 우리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한데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1347년이 되니까 엄청난 이 패스트가 창궐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게 300년 이상을 갔어요. 110차례, 120차례까지.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가고 우리도 불과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제 1차 대전 때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아주 중세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러한 패스트를 갖다 퍼친 게 그 당시에 가톨릭 성당이었습니다. 가장 버틴 원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고 또 못 모르고 신부님도 막 설파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신부가 모자라서 이 성당 유지가 안 될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역사 속에선 이런 속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면면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내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중심이 돼서 흘러오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 중세 교회는 결국 과학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저 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게 하늘이 지구도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이렇게 도는 것 같아 이상해 막 그러고 토성이 있는데 거기서도 위성들이 이렇게 달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여러 개가 돌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근데 그때 넘어갔어요. 신부들도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조금 지나니까 이게 잘못하면 위배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그물에 걸린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자기의 그 이론을 가지고 쭉 하니까는 나중에는 잡혔죠. 너 사형을 당할 거야? 아니면 네가 얘기한 걸 포기하겠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속에 이제 저희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깨지고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아까 토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위성들이 처음에는 몇 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심지어 요즘은 79개라고 그러던가요? 변함없이 바뀌어요. 그래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과학은 원래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변해와요. 탈바꿈을 해와요. 우리는 믿음의 굳건한, 때로는 근본주의적인, 때로는 1.1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여태까지 쭉 왔습니다. 이러한 그 과학 첨단 시대, 저거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저거는 우리 논리로 말이 안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줄어들어요. 여기에 어떤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 같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깊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참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수많은 곳에서 이 사람 편지를 가지고선 연구한 것들을 받아가지고선 자기 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윈보다도 더 획기적인 걸 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제 다윈이 그러한 이제 각 위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라는 거하고 진화라는 것에 대한, 요즘 와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랐지만 1920년대만 해도 이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재판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우리 주에서는 이 진화론은 가리키면 안 돼, 이게 되고, 또 고엽주는 또 달라지고,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다가 요즘은 이제 그 진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학 기술이 근세의 그러한 기독교하고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제 흔히 말하기를 15세기, 16세기부터 싹 트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자본주의가 싹 트는 속에서 우리가 최근 과학 기술하고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 참 좋은데, 그야말로 다 잘 살고 다 열심히 한 사람 잘 살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왜 이게 퍼치지 않지? 막 그런데 보니까 마침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을 이제 자본주의가 업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자, 또 자동차를 만들어도 컨베이어 벨트 타고 종합적으로 나가면 하고, 1등이 뛰어가는데 2등이 쫓아오면 돌아서 확인사살하고 난 가면 돼.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가겠다. 근데 이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탤런트를 받았다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본론이라는 것도 이제 칼 마크스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어쨌든 1920년대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정보가 열심히 가는데 그때 뭐 전화가 막 그냥 에디슨 이후로부터 보편화되고 그러니까 무슨 전화가 필요해? 반나절이면 정보가 가는데, 그랬더니 어느 틈엔가는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매일 금방 또 이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원도 전기도 넣어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00년간의 과학기술을 보면 가히 이거는 아주 산업혁명부터 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그런 와중에 빨간 글씨와 같은 AI 혁명이 지금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집요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은 요거 그때도 보여드린 똑같은 자료입니다만은 2014년 하루의 정보량이 과거의 수많은 정보량, 왜 이렇게 정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얼마나 바뀌었냐 하는 거에 파란 그래프들인데, 기원 전후 0년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세계 큰 도서관을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에 가면 다 봐셨죠? 그 성지순례가 갈 때. 또 2000년 되기 전에 1400년대에는 또 하나 이렇게 낙타봉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천정부지를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마침 몰트만 박사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신학자시죠. 현대 과학기술은 이제까지 지구에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다. 자,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저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은 또 어디서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 지성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자, 무서운 괴물이란 이걸 우리가 저버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문명의 이기, 첨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은 인간성도 떨어지고, 이제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참 머쓱하죠. 남자들끼리 특히 그러는데 요즘 반상회라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서로 간에 참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전함,
고독감을 전부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때로는 4D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D자를 다 딴 겁니다. 그냥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지만은 DNA 하면 우리가 줄기세포, 생명공학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내 친구도 내년까지만 잘 개발되면은 지금도 돈이 한 1,300억 들어갔는데요. 한 몇십 조는 쉽게 벌 것 같아요. 뭐 개인의 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뇌 문제가 있는 거가 치료인데, 그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맨 앞에 먼저 나와 있네요. 제가 약간 이물감 때문에 좀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 스마트폰, AI, 지능 로봇 일일이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박정환 목사님 오늘 당연히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줄기세포를 최근까지도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재작년까지도 테너스 마브라는 이름 저 기억을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DNA 또 디지털 그리고 디자인, 요즘은 그냥 뭐 웬만하면 디자인과 간다고 야단입니다. 뭐 몇십 대 1 경쟁도 되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게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가 아름답고 또 멋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문화 콘텐츠,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K-팝을 비롯한 우리의 그 문화적인 폭발, 이것도 이쪽 영역 비슷하게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이 다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도 잠깐 얘기했듯이 디비니티 문제입니다. 무리해서 좀 D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신앙이 지금 회복되기에는 워낙 지금 문제점들이, 즉 다시 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을 하고 심지어 명상을 하고 영성 체험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하나의 그 동떨어진 걸로 보질 않고 앞에서 일어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흔히들 얘기할 때 초연결성, 초지능화, 대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